비트코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20만 달러를 찍을 거라던 낙관론이 지배하던 시장이 지금은 7만 달러 선마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죠. 1억 5천만 원짜리 자산이 눈 깜짝할 사이에 1억 원 초반으로 녹아내렸습니다. 투자 커뮤니티는 공포에 휩싸였고 2021년 대폭락 때와 똑같은 분위기가 다시 흐르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 폭락은 단순한 시장 조정이 아닙니다. 그 이면엔 거대한 힘의 움직임이 숨어 있거든요. 오늘은 비트코인을 무너뜨린 진짜 주범들과 그들의 전략,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어디로 향할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비트코인을 이렇게 만든 걸까요? 범인은 명확합니다. 바로 블랙록이죠. 이름만 들어도 금융계가 숨을 죽이는 그 블랙록 맞습니다. 운용 자산 규모가 10조 달러, 하나로 환산하면 약 1경 4천조 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거든요. 감이 안 오시죠? 대한민국 GDP가 2조 달러 정도니까 블랙록이 굴리는 돈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6배가 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금융세계의 고질라예요. 이 정도 규모의 자금력이면 웬만한 국가 경제도 흔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블랙록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최대 주주로 올라있고 전 세계 주요 기업의 의사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부동산부터 채권, 주식, 원자재까지 손대지 않는 시장이 없어요. 그런 블랙록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월 말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 IBIT에서 약 5억 달러, 한화로 7천억 원 규모의 순유출이 발생했어요.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갔죠. 쉽게 말해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엄청난 물량을요.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며 치켜세우던 가장 강력한 우군이 갑자기 등을 돌린 거죠. 시장이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랙록의 배신, 아니 전략 변경이 이번 폭락의 신호탄이 된 겁니다. 하지만 블랙록의 매도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 펼쳐졌거든요. 바로 연쇄청산이라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레버리지 거래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 빚을 내서 투자하는 방식이죠. 1천만 원을 가진 투자자가 10배 레버리지를 쓰면 1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살 수 있습니다. 가격이 10% 오르면 원금 대비 100% 수익이 나니까 매력적이죠. 하지만 반대로 가격이 10%만 떨어져도 원금이 다 날아갑니다. 그러면 거래소가 강제로 포지션을 청산해버려요. 빚을 갚기 위해 자동으로 매도 버튼이 눌리는 거죠. 블랙록이 5억 달러어치를 팔아치우자 비트코인 가격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상승에 올인했던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포지션이 하나둘씩 청산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이 청산 물량이 다시 시장의 매도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가격이 더 떨어지고 또 다른 포지션들이 청산되고 다시 가격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된 거죠. 도미노가 쓰러지듯이요. 2월 1일 단 하루 동안 청산된 금액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무려 25억 6천만 달러, 한화로 약 3조 5천억 원입니다. 하루 만에 3조가 넘는 자산이 강제로 시장에 쏟아져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판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강제로 팔아치운 겁니다. 시장이 구조적으로 붕괴된 거죠. 이런 현상을 금융시장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바로 롱 스퀴즈입니다. 레몬을 꽉 쥐어짜는 것처럼 상승에 베팅한 투자자들을 압박해서 자산을 강제로 짜내는 거죠. 일반적인 하락장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보통 시장이 떨어질 때는 투자자들이 불안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팔잖아요. 이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하면서 손절매를 하는 거죠. 하지만 롱 스퀴즈는 달라요. 투자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스템이 강제로 매도 버튼을 누릅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청산 기준에 걸리면 무조건 팔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메커니즘인지 아시겠죠? 한 명이 청산당하면 그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청산됩니다. 그 매물이 또 시장에 나오면서 가격이 더 떨어지고 또 청산이 일어나고요. 완벽한 도미노 구조입니다. 첫 번째 도미노만 넘어지면 뒤에 있는 도미노들은 자동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가상자산 시장의 가장 큰 취약점이에요. 주식시장에는 서킷 브레이커라는 안전장치가 있지만 코인 시장은 24시간 365일 돌아가면서 이런 안전장치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하는 겁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을 반토막 낸 핵심 동력이 바로 이 롱 스퀴즈였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시장을 무너뜨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겠어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아니었나요? 전쟁 나면 가치가 보존되고 위기 때 안전자산으로 기능한다던 그 논리는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이번 폭락으로 그 신화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025년 말을 떠올려 보세요.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져 나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진짜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치솟았어요. 달러 가치도 올랐고요. 불안할 때 사람들이 찾는 게 금이고 달러거든요. 수천 년간 증명된 가치 저장 수단이니까요.
그런데 비트코인은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안전자산은커녕 오히려 가격이 폭락했어요. 위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제일 먼저 던져버린 게 비트코인이었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시장이 비트코인을 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고위험 성장주와 똑같이 취급하고 있어요. 경기 좋을 땐 오르지만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팔아치워지는 그런 자산이라는 거죠. 폭풍우가 몰아칠 때 몸을 띄워줄 줄 알았던 구명조끼가 알고 보니 납덩이였던 겁니다. 오히려 몸을 더 빨리 가라앉게 만들었죠. 디지털 금이라는 화려한 포장지를 벗겨내니 그 안에는 변동성 덩어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안전자산이라는 내러티브는 이제 완전히 깨졌어요. 자, 이제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 이야기예요. 연준이 뭐 하는 곳인지 아시죠?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연준의 결정 하나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거든요. 미국 금리가 오르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그러면 신흥국 자산은 물론이고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서도 돈이 빠져나갑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주식이나 코인 같은 데로 자금이 몰려들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연준 의장이 누가 되느냐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케빈 워시라는 사람을 지명했어요. 이름 생소하시죠? 이 사람 경력이 심상치 않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연준 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때 뭐라고 주장했는지 아세요?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말이죠. 시장에 돈을 퍼주면 인플레이션이 폭발할 거라며 긴축을 주장했던 강경파, 전형적인 매파였습니다. 매파라는 건 공격적인 매처럼 시장에 돈줄을 조이는 성향을 말해요.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최우선이니 금리를 올리자는 쪽이죠. 반대로 비둘기파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추자는 입장이고요. 케빈 워시가 의장이 되면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의 과거 행보를 보면 시장보다 인플레이션 잡는 걸 우선시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비트코인 시장에 찬물이 끼얹어진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반전이 있습니다. 최근 케빈 워시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좀 달라요.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겠다,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고 있거든요. 과거의 강경한 매파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심지어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어두는 듯한 발언까지 나왔어요. 시장이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가 내려가야 돈이 풀리고 그래야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으로 자금이 흘러들어오거든요. 케빈 워시의 이런 발언은 시장에 희망을 주는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죠. 매파가 비둘기로 변신한 건가? 하지만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후보 시절에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치인들 보세요. 후보 때는 온갖 공약을 다 내걸지만 당선되고 나면 딴소리 하잖아요. 연준 의장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을 안심시키려고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막상 취임하고 나면 본색을 드러낼 수 있어요. 더구나 트럼프는 경기 부양을 원하는 사람이고 케빈 워시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어떤 줄타기를 할지 아무도 모르죠. 회사에 새 사장이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처음엔 다들 좋은 말만 하죠. 직원 복지 챙기겠다, 소통하겠다. 근데 막상 일 시작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 많잖아요. 지금 시장이 딱 그 상태입니다. 새로운 의장이 올 건데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로 나올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이 불확실성 자체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들은 어디로 도망갈까요?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죠. 그게 바로 달러입니다. 세상이 뒤집혀도 미국 달러만큼은 믿을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오랜 믿음이거든요. 연준 의장이 누가 될지,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니까 일단 현금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위험한 자산은 다 팔아치우고 달러를 움켜쥐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요? 달러 가치가 올라갑니다. 수요가 많아지니까요.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요. 비트코인 가격은 달러로 표시되잖아요. 1비트코인이 7만 달러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달러 가치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비트코인인데 달러가 강해지니까 더 적은 달러로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시소를 생각해 보세요. 한쪽이 올라가면 반대쪽은 내려가잖아요. 지금 달러가 올라가는 중이고 비트코인은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기관들의 태도 변화예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투자은행들이 뭐라고 했죠? 비트코인 10만 달 간다, 20만 달러도 가능하다 이러면서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케빈 워시 지명 이후로 보고서 톤이 180도 바뀌었어요. 이제는 5만 달러 하방 테스트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애널리스트들이 몇 달 만에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달러를 들고만 있어도 가치가 오르는 판에 굳이 변동성 큰 비트코인을 살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리스크는 크고 수익은 불확실한데 안전하게 달러 들고 있으면 되니까요. 시장의 돈이 비트코인에서 달러로 대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폭탄이 터집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야기예요. 이 회사 아시죠? 비트코인에 미친 듯이 올인한 그 회사 맞습니다. CEO 마이클 세일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거의 비트코인 광신도 수준이에요. 회사 자금을 끌어모아서 비트코인만 사들였거든요. 현재 이 회사가 보유한 비트코인이 71만 개입니다. 전체 비트코인 유통량의 3.4%나 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그런데 이 회사의 평균 매수 단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7만 6천 달러예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달러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손실 구간에 들어간 겁니다. 쉽게 말해 물렸어요. 비트코인 최대 보유 기업이 그 유명한 마이클 세일러가 물렸다는 소식이 시장에 퍼지자 패닉이 가속화됐습니다. 세일러도 물렸는데 우리가 뭐라고 버티겠어? 라는 심리가 퍼진 거죠. 일반 투자자 입장에선 당연한 반응이에요. 비트코인에 회사 운명을 건 그 세일러도 손실인데 내가 버틸 이유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패닉셀이 쏟아져 나왔어요. 더 무서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빚을 엄청나게 냈거든요. 회사채도 발행하고 전환사채도 발행하고 온갖 방법으로 돈을 끌어다가 비트코인을 샀어요.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평단가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채권자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회사가 빚을 갚을 수 있을까? 혹시 비트코인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거 아냐?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채권자들의 압박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보유한 71개의 비트코인이 시장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공포 그 자체죠. 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뒷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블랙록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관계 말입니다. 놀랍게도 블랙록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요 주주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투자자인 동시에 경쟁자인 기묘한 관계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과거를 돌아보면 이해가 됩니다.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기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하고 싶은 기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샀어요.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 회사 주식을 사는 게 곧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블랙록이 ETF를 출시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굳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블랙록 ETF를 사면 더 간편하고 투명하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입장에선 최대 장점이 사라진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도 이걸 알죠.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 주식은 수수료 없는 비트코인 투자다. 블랙록 ETF는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우리는 안 낸다. 이렇게 블랙록을 견제했어요. 하지만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블랙록의 매도가 시작되고 비트코인 가격이 무너지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도 동반 폭락했거든요. 블랙록이 의도했든 안 했든 결과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치명타를 날린 셈이 된 겁니다. 고래 두 마리가 싸우는데 새우등이 터지는 건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거대 자본들 사이에 이런 긴장 관계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안정성을 해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기든 손해는 우리가 보는 구조죠.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까요?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내세웠던 가치가 뭐였죠? 탈중앙화였습니다. 어느 나라도 어느 기관도 통제할 수 없는 자유로운 화폐, 그게 비트코인의 본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미국의 소나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블랙록이 가장 큰 ETF 운용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최대 보유 기업이고 연준의 금리 정책이 가격을 좌우하잖아요. 이게 탈중앙화인가요? 아니죠. 미국 중심의 중앙화된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는 겁니다. 규칙을 미국이 만들고 판을 미국이 주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재미있는 건 중국 자본의 반응입니다. 원래 비트코인은 중국 부자들이 돈을 빼돌리는 창구로 많이 활용됐거든요. 중국 정부의 자본 통제를 피해서 해외로 자산을 빼내는 수단이었죠. 정부 몰래 비트코인을 사서 해외로 빼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미국이 장악한 시장에서는 추적이 가능해졌어요. 블랙록 같은 기관들이 개입하면서 투명성이 높아진 겁니다. 더 이상 음지에서 몰래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게다가 변동성도 너무 커졌잖아요. 하루아침에 3조가 증발하는 시장에 자산을 숨겨두겠어요? 불안해서 못하죠. 그러니까 중국 자본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의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폭락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정글 같던 비트코인 시장에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 주인이 미국이고요. 울타리를 치고 규칙을 만들고 질서를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야생 동물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나 중국 자본 같은 세력들은 밀려나고 있는 거죠. 지금의 폭락은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닙니다. 시장의 주인이 바뀌는 역사적 전환점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비트코인 폭락의 진짜 원인들을 파헤쳤습니다. 블랙록의 매도, 3조 원대 연쇄 청산, 연주이장 교체 불확실성,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평단가 붕괴, 그리고 미국 중심의 시장 재편까지. 과거 마운트 곡스나 FTX 사태처럼 비트코인은 위기를 겪으며 성장해왔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시장의 주인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섣부른 물타기는 금물입니다. 7만 달러 초반의 지지선이 확실히 지켜지는지 냉정하게 확인하세요. 현금 비중을 유지하면서 판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훌륭한 전략입니다. 시장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변화를 인정하고 새로운 규칙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